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때는 임진왜란. 의심 속의 인물은 홍의 장군 곽재우였다. 그러나 곽재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자는 왜군이 아니었다. 조선 조정에서 은밀히 파견한 자였다. 곽재우는 조선이 경계하는 인물이었다. 홍의 장군 곽재우를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 관해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질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홍의 장군으로 훌륭하게 잘 싸웠다는 정도가 그에 대한 인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의 장군으로서의 영광은 사실 그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곽재우는 초야에 묻혀 지내던 선비였고 의병장으로 활약하던 당시엔 오히려 조정의 의심까지 사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시대에 의한 피치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곽재우 장군과 왜군이 접전을 벌였던 의령에 충익사가 있다. 충익사는 곽재우와 휘하 의병들을 기리는 곳이다. 그가 직접 전투에 사용했던 유품들이 꽤 남아있다. 이 장검은 415년 전 곽재우가 빼어들었던 칼이다. 울분을 참지 못한 곽재우가 황급히 집을 나선다. 경상감사 김수를 죽이기 위해서다. 일주일 전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환란에 빠졌다. 하지만 적과 싸워야 할 김수는 군사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곽재우는 김수를 직접 처단하기 위해 그가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렸지만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곽재우를 말렸다. 곽재우는 스스로 의병을 조직해 싸우기로 결심한다. 죽음을 자초한다며 그의 아내가 간곡히 말렸지만 곽재우는 오히려 아내에게 칼을 들이댔다. 사람들은 모두 곽재우를 보고 미쳤다고 했다. 사실 그렇게까지 분노한 곽재우는 사람들이 알던 평소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40평생을 초야에 묻혀 세상과 담을 쌓고 고요히 지냈다. 학문에 부족함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곽재우는 자굴선의 보리사에 들어가 깊은 공부를 했다. 여기서 그는 천여 권의 책을 읽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예. 예. 곽재우의 위패를 봉안한 예연서원에서 그가 세상으로부터 비켜 살고 싶어 했던 이유의 실마리를 알 수 있었다. 망우집이라고. 망우당께서는 2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럼 합격자 발표가 있고 나서 그 이제 선조가 그 1등, 2등, 3등 했는 사람들 답안지를 봤습니다. 예. 보고는 거기에 이제
당태종 교사 전정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오당이 쓴 글 내용이 선조의 시정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이렇게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거는 다시 보면 되는 일. 하지만 곽재우는 벼슬길을 거부했다. 선비라면 과거에 합격해 백성을 살피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시 도덕적인 의무였다. 과거를 그만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16세기 후반은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대였다. 조선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쟁을 시작했다. 신료들은 정권 창출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다. 1589년엔 선비 1000명이 모함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기축옥사까지 일어났다. 정치란 권력을 포장하는 헛된 말일 뿐이었다. 어지러운 세상, 곽재우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사욕을 품은 붕당은 대비하지 못한 전쟁을 불러왔다. 3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임진왜란이었다.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했지만 나라를 구해야 할 수령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재물을 챙겨 식솔들과 함께 깊은 산중으로 제 몸만을 숨겼다. 의령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 분노한 곽재우는 이곳 세간리에서 홀로 봉기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1592년 4월 22일 곽재우는 이 현고수에 북을 걸어놓고 치며 임난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곽재우가 곳간문을 활짝 열었다. 뜻만으로는 군사를 이끌 수 없었다. 자금을 동원해야 했다. 사실 그의 집안은 꽤 이름난 부호로 재산이 수만 금이나 될 정도였다. 곽재우의 집안은 어떻게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중기 이전에 장여자, 차여자 분재기를 살펴봤다. 분재기란 재산 상속 문서로 조선 중기까지 남녀 평등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분재 항목들이 열거되고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킬 당시 상당히 그 부가 축적이 많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어떤 조선 전기의 상속 관행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버지 각 월의 경우에 예. 두 분을 장가를 갔습니다. 진주광 씨와 김해허 씨 두 분을 장가를 가서 이 두 집안이 또 큰 부호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재산이 월, 아버지인 월에게 상속되었고 그 재산들은 또 예. 아들들인 망우당 곽재우로 이어졌을 것이고 예. 곽재우의 두 어머니는 모두 무남 동녀였기 때문에 그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곽재우는 전 재산을 전부 의병 활동에 내놓았고 정작 그의 가족들은 곧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이런 곽재우를 믿는 의병들은 늘어만 갔다. 무려 2,000명의 의병이 그에게 자원했다. 계기는 정암진 전투였다.
곽재우의 가장 큰 승전이 바로 정암진 전투다. 임난 초기 곽재우는 이곳 정암진과 세간리에 지휘본부를 두고 의령을 수비했다.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임진왜란 당시에 꽤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경남의 중서부 지역을 관통하는 관문이고 예. 또 이 나루를 건너서 내륙으로 진격을 해서 호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루를 외병이 꼭 건너야 될 그런 하나의 전략적인 문제가 있었긴데 예. 곽재우 장군이 그걸 미리 간파를 하시고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곡창지대인 전라도 침공을 시작한다. 외장 안곡고지 애계이의 정예부대 2,000명이 의령과 남원을 거쳐 전주로 침입할 계획이었다. 왜군은 선발대를 정암진에 미리 보내 높고 건조한 곳에 말뚝을 박았지만 그 모습을 곽재우가 지켜보고 있었다. 전면전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표지로 삼았던 말뚝을 따라 왜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경악을 하고 만다. 진창에 발이 묶인 것이다. 말뚝은 곽재우에 의해 엉뚱한 곳에 옮겨져 있었다. 당황한 왜군은 곽재우의 기습 공격에 전멸했다. 육지에서 일본군에게 처음으로 피해를 입힌 큰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조선의 관군이 아니고 어병군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곽재우가 정암진을 지킴으로 해서 전라도로 진출하려는 이런 그 일본 군인을 막았기 때문에 경상우도 지역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우도 지역이 보존됐다는 것은 경상우도의 어떤 군량 또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이 어병이나 관군에 보급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의병들의 상대는 왜군의 조총부대였다. 곽재우의 병법은 신묘했으나 그들은 낯선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자들. 의병들의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무기 체계에 있어서 조선군이 상당히 그 열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곽재우 장군이 연전연승을 한 것은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초기 전투에서 많은 장수들이 조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위력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는데 곽재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총의 사거리가 50에서 100m 사이고 한 번 쏘고 난 다음에 재장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운용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왜군과의 전투가 그렇게 수월할 리만은 없었다. 곽재우는 게릴라전에 강했지만 적을 교란시킬 좀 더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다. 곽재우는 10여 명의 장수들에게 홍의를 입히고 그처럼 백마를 타게 했다. 그리고 매복시킨 뒤에 곳곳에서 나타나게 했다. 적군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어떻게 곽재우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야말로 귀신 같은 존재였다. 곽재우는 필사적으로 낙동강을 지켰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의 보급로 차단이었다. 총이 있더라도 먹지 못하면 싸울 수 없다. 의병들은 왜군의 숨통을 더욱 조여나갔다. 적군은 6개월치의 군량미를 준비해왔다. 의병들은 이마저도 습격해 운반하던 식량마저 남김없이 빼앗았다.
그러자 잔인한 보복이 이어졌다. 양민을 학살한 것이다. 죽은 사람의 머리를 매달고 그 시체를 심리나 나열해 살아남아도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곽재우는 이에 분개해 적의 주둔지인 현풍성으로 진격한다. 그런데 적진으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마주 보이는 산에서 병사들에게 5개씩의 횃불을 들게 했다. 병력을 과장시킨 것이다. 또 진과 꽹과리를 치며 하늘에서 내려온 홍위 장군이 여기 와 있으니 내일이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 의병군이 취한 이와 같은 거하 작전은 횃불과 북과 진과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적에게는 공포의 심리로 작용이 되었고 또 휴식과 잠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고 이러한 군대를 가지고는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군은 결국 공격 작전을 포기하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곽재우의 이름이 퍼지면서 홍위 장군이 지키는 경상우도는 왜군들이 넘볼 수 없는 곳이 됐다. 곽재우의 승전은 계속되었다. 천강 홍위 장군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신화였다. 특이한 전법을 구사했던 곽재우는 적들에게 기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장군의 홍의가 한 몫을 했는데요. 이 붉은 옷은 위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들의 표적이 되기 쉽지만 적들을 유인해내는 데는 아주 용이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적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부각될 수도 있는 것이었죠. 바로 이런 계산에서 곽재우는 일부러 이 홍의를 지어 입었던 겁니다. 곽재우는 선비였습니다. 그것도 관직에 한 번도 몸담아 본 적이 없는 지방의 이름 없는 선비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전법들을 고안하고 계산해내서 적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지난 10월 경남 산청의 덕천서원에서 남명제가 열렸다. 남명조식은 퇴계 이황과 함께 성리학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실천을 중시한 학자로 칼찬 선비로도 유명하다.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외부의 모순이 생긴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바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참 선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남명은 성성자라는 방울을 수양의 의미로서 차고 다니셨고 또 이 칼을 이렇게 항상 몸에 지니면서 혹시라도 무슨 잘못이 있거나 또 외부적인 모순이 있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바로 이 칼처럼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남명조식은 일본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겼다. 남명집을 보면 일본을 섬 오랑캐로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외적이 조금이라도 얼씬하면 그 실제 그 기록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목을 확 이렇게 잡아 부러뜨려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이제 외적에 대한 매우 이제 적극적인 그 항전 자세 등을 가르칩니다. 곽재우는 남명조식의 외손녀 사위다. 이곳 산천제를 자주 찾으며 곽재우는 조식에게 젊어서부터 병서를 배웠다.
이런 배경으로 곽재우는 유학자였지만 꾸준히 무예도 함께 익힐 수 있었다. 의병을 일으킨 지 열흘 남짓한 5월 4일. 남강과 낙동강이 합쳐지는 이곳 기강에서 부록이 될 때까지 은둔했던 선비 곽재우가 첫 승리를 거둔다. 예상치 못한 대승이었다. 첫 승리라 굉장히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예, 됐습니까? 이 일대 숲을 속에 전부 매복을 하고 있고 예, 이제 강에는 물 위에 안 보이도록 밑에다가 예. 물 밑에 전부 말뚝을 박았어요. 아, 말뚝을 예. 또 박았고. 배가 지나갈 수 없도록 기장을 주기 위해서 말뚝을 박고 그래가 일단 배를 저지를 하고 예, 예. 그 다음은 이제 총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곽재우는 11척의 외선을 기강 전투에서 포획했다. 아군은 고작 13명이었다. 곽재우의 이름은 조정에까지 알려진다. 하지만 그는 일신의 영달에 대해 담백했다. 전황 보고만 할 뿐 목을 벤 적의 숫자도 알리지 않았다. 선조는 곽재우에게 유곡 찰방과 형조 정랑 등의 관직을 제수하나 그는 거절한다. 상급을 바라지 않는 곽재우의 태도에 병사들도 불만이 없었다. 곽재우는 자신의 옷을 벗어 의병에게 입혔고 처자의 옷을 벗겨 의병들의 처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경상우도는 곽재우를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활발했다. 남명 조식에게 영향을 받은 선비들이었다. 그들은 낙동강으로 넘어오는 왜군을 협공해 격퇴했다. 일본군이 한성까지 진경을 하고 났습니다만 그 후방인 그 경상도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이제 그 진경로 뒤쪽에서 계속 그 교란 작전을 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황을 하고 한편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서두르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의병을 간과한 점을 깊이 후회했다. 그는 경상도 의병의 거점이 진주성이라고 착각, 진주를 치기로 계획한다. 의병을 철저하게 소탕하라고 명하고 서울의 군사까지 남하하도록 했다. 의병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의 필사적인 몸부림. 진주대첩의 시작이었다. 1592년 10월 6일 3만 명의 왜군이 총공격에 나섰다. 조선군의 수는 3,800명. 진주 목사인 김시민은 군열을 가다듬고 의병장들과 협공에 나섰다. 닷새 밤낮의 전투는 조선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의병이 활약을 했지만 특히 곽재우 장군의 이름이 높았던 것은 그의 전략적 위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의해 해로가 막힌 왜군이 힘겹게 뚫고 올라오면 육지엔 곽재우 장군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광은 임난 때 가장 활발하게 활약한 장수로 이순신과 곽재우를 꼽고 있고 이덕형 역시 권율의 행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 그리고 곽재우 의병의 승리를 임진왜란의 대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과 뒤엔 힘든 난관도 많았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고을마다 곽재우를 죽이라는 방이 붙었다. 의병 활동 초기 도망간 수령들의 관하에서 버려진 병기를 가져온 것이 화근이었다. 곽재우가 도적으로 몰린 것이다. 곽재우를 고의로 곤경에 빠뜨린 사람은 김수였다. 자신을 구명하기도 부족한 처지였지만 곽재우는 오히려 김수의 죄를 처단하자 주장한다. 김수는 나라를 망친 큰 도적으로 외적을 맞아 한양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김수의 머리를 베어 임금께 보낸다면 풍신수길의 머리를 바치는 것보다 갑절의 공이 될 것입니다. 김수는 당시 경상감사였다. 외란이 발발하자 김수는 싸워보지도 않고 각 고을에 경문을 보내 왜군을 피할 것을 명령한다. 그 후 경기도 용인의 광교산 전투에 참가하지만 대패하고 황급히 임지로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의병들을 흩어지게 향병 조직마저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곽재우의 의병 또한 해체되는 위기를 맞았다. 곽재우는 이런 김수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김수에게 자결할 것을 설득한다. 곽재우의 최후 통첩이었다. 그대가 신하의 도리를 알 것 같으면 군관을 시켜 그대의 머리를 베어 천하 후세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장차 그대의 머리를 벨 것이다. 궁지에 몰린 김수는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마음을 달리 먹고 새벽에 함양으로 달아난다. 그리고 군관을 시켜 성을 수비하도록 한다. 또한 조정에 곽재우가 역적이라고 모략했다. 이 소식은 선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 선조 같은 왕도 이 곽재우에 대해서 도대체 저 놈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이제 반문할 정도로, 그리고 매우 위험스럽게 인식을 하는 거죠. 저렇게 이 조정에서 파견한 이 감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면 나중에 좀 심하면 이 왕에게까지도 무슨 뭐 왕이 좀 잘못하고 이러면은 뭔가 대응을 할 것 같은 이런 위험 인물이라는 점. 난처한 상황이었다. 곽재우의 분노는 옳았으나 조정은 김수를 처벌할 생각이 없었다. 의병장 대 경상감사. 상황은 곽재우에게 불리했다. 이때 초유사 김성일이 중재에 나선다. 김성일은 오히려 곽재우가 감사를 해친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김성일은 장계를 올려 곽재우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곽재우가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이다. 곽재우에게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가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부 관군은 의병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화합해야 할 조정도 역시 당쟁을 멈추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정 속에서 곽재우는 역적이란 모함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곽재우.
그러나 그런 그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여유로운 풍경의 가을 거제도. 400여 년 전의 혼란은 간데없이 잠잠하다. 하지만 왜군에게 점령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 장문포다. 봉수 하가정의 군대가 약 7,000명이 여기 와서 말이죠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이쪽에서는 전부 다 일본 군대가 주도를 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양쪽 성에 여기 송진포 성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말이죠 장목 외성에 그 사람들이 일본 군대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작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일본 군대의 하나의 진이 된 것이지요. 전쟁은 휴전의 국면을 맞았다. 명과 일본이 강화를 진행 중이었다. 왜군은 견고한 성을 쌓고 운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조의 생각은 달랐다. 선조는 장수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한 가지라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치는 일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비관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순신과 권율, 의병장 곽재우와 김덕령이 임금의 뜻에 따라 수륙 합동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왜적을 멸할 자신이 있소이까?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군의 말이 이와 같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나도 역시 이번 일에 자초지정을 알지 못하고 굴에 숨어있는 적을 어찌 치겠소? 곽재우는 김덕령의 신상을 걱정했다. 김덕령이 전국 의병의 총수가 된 지 이제 막 6개월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충령장 김덕령 입장에서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서 망우당 곽재우의 경우는 처음서부터 이 작전, 이 전투는 불가한 것이다. 전승을 거둘 수 없거니와 우리 아군 쪽에 피해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죠. 김덕령은 곽재우와 각별했다. 20대의 청년 의병장 김덕령은 곽재우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정암진에서 함께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장문포 해전의 경우만큼은 김덕령도 곽재우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조가 원하는 전투였다. 결국 왜군은 싸움에 응하지 않았고 아군만 피해를 입었다. 이 싸움의 실패로 김덕령을 모함하려는 사람만 더 많아졌다. (2년) 뒤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다. 이몽학은 홍산현을 습격, 현감과 군수를 사로잡고 3일 만에 6개 고을을 함락시켰다. 무능한 임금과 조정을 바로잡겠다는 그의 말에 민중들은 환호했고 수만 명의 군사가 모여들었다. 그러나 내분이 일어났고 난은 곧 평정됐다. 반란을 잠재우자 밀란의 주동자를 색출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그런데 의병장 김덕령과 곽재우, 홍계남이 주모자로 모함을 받게 된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구한 공신에서 국가를 배신한 역적이 된 것이다. 곽재우와 홍계남은 곧 혐의가 풀렸지만 조선 의병장 총수였던 김덕령만은 그렇지 못했다.
선조는 나흘간 김덕령을 직접 친국했다. 정강이 뼈가 부러진 김덕령이 무릎으로 기어다니자 선조는 곤장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니 참으로 역적이라 했다. 역모를 꾀한 흔적이 없다고 반란을 수사한 추관이 상소했지만 선조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신장으로서 신출귀모라는 신장 김덕령, 충령장 그 명성, 위세가 당시의 그 조선왕조 선조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겁니다. 전쟁 이 상태로 간다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위협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김덕령은 20일간의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죽기 전 공이 부족한 자신은 죽어도 괜찮으나 옥에 갇힌 의병들만은 싸울 수 있게 죽이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곽재우 또한 선조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고 조정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 전우를 잃은 곽재우, 그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덕령의 죽음은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 남쪽의 선비와 백성들은 덕령의 일을 경계하여 용력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숨어버리고 다시는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백성들은 의병을 기피하고 이탈하여 사실상 의병의 해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의병에 대한 조정의 대우, 그리고 동지의 죽음. 아마도 곽재우는 세상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홀로 삭혀야 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곽재우는 두 아들과 함께 패랭이를 만들어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임진왜란이 끝나갈 무렵 경상좌 방어사였던 곽재우는 계모상을 계기로 떠돌이 생활에 나섰다. 상중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조정은 관직에 나올 것을 계속 권한다. 나라엔 여전히 인재가 필요했다. 전란을 수습하고 재침에 대비해야 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니 곽재우는 마음과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곽재우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제수받고 울산을 찾는다. 왜군이 쌓은 도산성은 천혜의 요새였다. 조명연합군의 공격에도 끝까지 버텼던 곳이 이곳 도산성이었다. 가등청정이가 16,000억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 토성 밖에는 목책이라고 하면 아름드리 나무를 저 동대산하고 약사 뒷산에 있는 나무를 비가와 목책을 상겹으로 쌓았어요. 세중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됐다. 조정은 이 성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곽재우가 2,000명의 군사를 두어 수비해야 한다 했지만 조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다에서 해군이 막으면 된다는 이유였다. 곽재우는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4개월 만에 임지를 떠난다. 사직서만 내고 선조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였다.
조정은 그를 교만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 일로 곽재우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게 됐고 영암에서 2년간 유배를 당한 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다. 곽재우는 세상의 근심을 잇는다는 뜻의 망우정을 지었다. 곽재우는 점점 은둔에 빠졌다. 전쟁은 끝났어도 무능한 정치는 여전했고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나 어떤 민족의 이 공익보다는 오히려 자기 당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리 사욕의 어떤 측면이 강했는데요. 그런 어떤 당파적 어떤 갈등이 첨예할수록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입장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곽재우는 망우정에서 검은고를 뜯고 낙동강에서 낚시를 하며 세월을 보내기로 한다. 세상과 단절하고자 속세의 음식도 먹지 않고 솔잎만 먹는 벽곡을 했다. 그러자 기이한 벽곡을 한다고 모함하는 상소가 쌓였고 곽재우는 그럴수록 은거했다. 24년간 29번의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거절하거나 바로 사직했다. 당파 싸움은 점점 심해졌다. 선조의 막내 아들인 영창대군은 당쟁으로 8살의 나이에 죽음을 당했다. 곽재우는 영창대군을 살리고자 상소를 올렸지만 막을 수 없었다. 도의보다 순리보다 이권 다툼이 먼저였다. 곽재우는 끊임없이 시정을 비판한다. 바로 이 끊임없는 현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다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위치에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곽재우가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곽재우는 호를 망우당이라고 했지만 결코 그 세상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말년에까지 끊임없이 조정의 잘못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남대 박물관의 데라우치 문고에 곽재우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 곽재우의 친필시다. 거짓말이 귀를 어지럽히는 세상이라고 그는 한탄하고 있다. 조선은 누구에 의해 지킬 수 있었던 나라인가? 그런 조선이 외면한 것은 무엇인가? 곽재우는 망우정에서 나라를 향한 근심을 놓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은둔을 원했던 선비.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은둔의 세상이 아니었다. 어지러운 세상, 정치판의 환멸을 느낀 곽재우는 은둔하기를 원했지만 국난을 맞아 전장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보다 더 큰 상처를 입고 맙니다. 결국 그를 무너뜨린 대상은 왜군이 아닌 무능한 주군과 조정, 그리고 우리 내부의 암투였습니다. 곽재우의 선택은 그가 진정으로 원한 삶이 아니었죠. 시대를 책임지지 못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는 한 역사의 비극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